친구의 적은 적인가, 친구인가?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시진핑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 친구와 악수하는 영국과 캐나다를 배신자라고 비난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은 중국 주석과 개인적 친분을 자랑하면서 동맹국들이 같은 행동을 하면 자살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2026년 1월 세계 무역 지형도에 이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가장 오랜 우방들이 하나둘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말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거라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맹이 강할수록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던 논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마치 독점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자 단골 고객들이 경쟁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관세라는 채찍이 강할수록 동맹국들의 발걸음은 중국을 향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 상황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맹의 가치와 국익 사이, 충성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국가들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올 2026년 세계 경제의 대지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베이징 공항에는 이례적인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이들의 중국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이루어진 서방 주요국 정상의 베이징 방문이었죠. 8년. 그 사이 세계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재편, 그리고 탈중국 정책.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에서 체제적 라이벌로 재정의했습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 조화의 대세였고 베이징 방문은 정치적 자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장면은 8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스타머 총리를 오랜 친구라고 불렀고 카니 총리와는 30분 예정이던 회담을 1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포착된 악수와 미소는 분명 형식적 외교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를 실용주의의 귀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다변화된 무역 파트너십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으로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고 일부 의원들은 동맹의 균열을 우려했습니다.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뤄진 방문이었으니까요.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베이징으로 향한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메시지일까요? 이 8년 만의 해빙 뒤에는 어떤 절박함이 숨어 있었을까요? 외교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정상회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죠. 영국과 캐나다가 8년 만에 베이징을 찾은 진짜 이유는 회담이 끝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영국이 얻어낸 것부터 볼까요? 첫째, 스카치 위스키 관세 인하. 중국은 영국산 위스키에 매기던 10% 관세를 5%로 절반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영국의 대표 수출품 중 하나로 연간 중국 수출액만 1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관세 5% 인하는 영국 증류업계에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무비자 여행 허용. 중국은 영국 국민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관광과 비즈니스 양측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런던 금융가 시티의 한 임원은 베이징 출장 때마다 비자 받느라 일주일씩 날렸는데 이제 당일 출장도 가능하다고 환영했습니다. 셋째, 금융시장 접근 확대. 영국 금융사들이 중국 본토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HSBC,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영국계 은행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캐나다가 가져온 선물은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유채씨 관세 폭락입니다.
중국은 캐나다산 유채 시카놀라에 매기던 84%의 징벌적 관세를 15%로 급격히 낮췄습니다. 84%에서 15%라니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일까요? 캐나다는 세계 최대 유채씨 생산국이고 중국은 최대 수입국입니다. 2018년 중국이 관세를 84%로 올렸을 때 캐나다 농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으니까요. 프레리 지역 농민들은 중국 시장을 잃으면 파산이라며 정부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8년 만에 그 악몽이 끝난 겁니다. 서스케처원주의 한 유채씨 농가는 드디어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습니다. 캐나다 곡물협회는 이번 합의로 연간 2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기차 거래입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4만 9천 대를 수입하되 관세를 단 6.1%만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가 넘는 관세를 매기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합의의 함의는 엄청납니다. 첫째, 캐나다 소비자들은 훨씬 저렴한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BYD, NIO 같은 중국 브랜드가 캐나다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겁니다. 둘째, 이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직격탄입니다. GM, 포드 같은 디트로이트 픽 삼는 캐나다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와 정면 경쟁해야 합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이념이나 동맹보다 실리가 먼저였죠. 스카치 위스키, 유채씨, 전기차. 이 구체적인 숫자들 앞에서 가치 동맹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분노의 참 표정으로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분노를 숨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베이징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게시물은 외교적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건 위험하다. 특히 캐나다 같은 나라에게는 더더욱. 트럼프의 첫 포스팅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캐나다를 특정해서 공격했죠. 경제 사정이 나쁜 나라가 중국을 해답으로 여기다니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자살 행위 수어사이드 미션. 강렬한 표현입니다. 트럼프는 왜 하필 캐나다를 집중 타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수출의 75%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트럼프가 보기에 캐나다가 중국과 손잡는 건 주인을 배신하는 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에서 트럼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캐나다는 지금 경제가 엉망이다. 실업률은 오르고 부동산 버블은 터지기 직전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한테 빌붙으면 뭐가 달라지나? 중국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약한 나라를 먹잇감으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중국과 거래하면 처음에는 달콤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결국 빚더미에 앉히고 종속시킵니다. 1대1로 BRI 사업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스리랑카, 파키스탄, 잠비아를 보라는 거죠. 중국은 친구가 아니다. 중국은 포식자다. 트럼프의 한 보좌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총리들이 베이징에서 환대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냥꾼이 미끼를 던진 겁니다. 영국에 대해서는 좀 더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실망감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우리의 가장 오랜 동맹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는 선택이 옳은지 의문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안보를 희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트럼프의 비난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동맹국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나만이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공격에는 묘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시진핑과의 친분을 자랑하지 않았던가요?
트럼프의 발언 중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이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 친구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선호도를 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친구, 일기 행정부 시절 트럼프는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다. 중국인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를 안다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2020년 코로나 초기에도 시진핑의 대응을 격찬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태도가 바뀌긴 했지만요. 2026년에도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전화통화를 자주 한다. 그는 나를 존중하고 나도 그를 존중한다. 지난달 다보스 포럼 기간 중에도 두 정상은 30분간 전화회담을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트럼프는 시진핑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캐나다와 영국이 같은 시진핑과 악수하는 건 배신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시진핑과 대화한다. 그건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동맹국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건 다르다. 그들은 미국의 등 뒤에서 중국과 손잡는 거다. 즉, 자신은 리더로서 중국을 관리하는 것이고 동맹국들은 배신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전형적인 이중잣대죠. 하지만 정치에서 이중잣대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에게는 더더욱.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강하니까. 나는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캐나다, 영국, 그들은 약하다. 중국이 조금만 당근을 던지면 꼬리를 흔든다. 여기서 트럼프의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국제관계는 정글이고 강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강자는 적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약자가 같은 행동을 하면 그건 굴복입니다. 동맹은 미국이라는 보스 밑에 있는 부하들이고 부하들은 보스의 허락 없이 다른 조직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는 동맹을 마피아 조직처럼 본다. 하지만 21세기 국제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캐나다 관료는 익명으로 트럼프가 시진핑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우리보다 더 자주 통화한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대화하면 배신자 취급한다. 이게 동맹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개인적 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합니다. 내가 시진핑과 친하니까 중국을 제어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하지만 동맹국들 눈에는 트럼프도 중국과 손잡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로 보입니다. 이 모순적 상황에서 트럼프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캐나다의 중국 접근이 공개된 지 48시간 만에 백악관은 폭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하거나 중국 제품의 뒷문백도 역할을 할 경우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100%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2배입니다. 1달러짜리 캐나다산 제품이 미국에서 2달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해하려면 캐나다 미국 무역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캐나다는 미국에 연간 4,500억 달러어치를 수출합니다. 자동차 부품, 원유, 목재, 알루미늄,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이죠. 100% 관세가 붙으면 이 모든 게 경쟁력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캐나다 수출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뒷문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중국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차 부품을 캐나다로 보내고 캐나다에서 조립한 후 캐나다산이라는 라벨을 붙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멕시코가 이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후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를 원산지 세탁 오로전 론더링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영리하다.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연문을 찾는다. 나는 그 연문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다. 캐나다 중국 전기차 거래가 발표되자 트럼프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4만 9천 대가 캐나다로 들어옵니다. 그 차들이 캐나다에만 머물까요? 아니면 일부가 미국 캐나다 국경을 넘을까요?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이고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오갑니다. 무역 대표 VUSTR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입품의 원산지를 추적할 것이다.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를 거쳐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즉시 100% 관세를 발동한다. 예외는 없다. 100% 관세 위협은 단순히 경제적 압박이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줄타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맹국이기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신의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캐나다 재계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토론토의 한 무역협회 대표는 100% 관세가 현실화되면 캐나다 경제는 붕괴한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핵폭탄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무거운 망치를 꺼내든 겁니다. 문제는 이 망치가 너무 무거워서 휘두르는 순간 테이블 자체가 부서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캐나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5,000번째 주가 아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부드러운 말투로 유명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위협이 나온 다음 날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니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이며 우리 국익에 맞는 결정을 내릴 주권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카니는 트럼프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발언인지는 명백했습니다. 캐나다의 분노는 오래 쌓여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한 차례 겪었죠. 2018년 철강 알루미늄 관세, 2020년 USMCA 재협상 과정에서의 굴욕. 매번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을 이용하는 무임승차자로 묘사했고 캐나다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카니는 더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의 강압적 무역 정책은 21세기 국제 질서와 맞지 않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지 일방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 세계 정치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카니는 대놓고 트럼프식 접근을 비판한 겁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한 신호였습니다. 보통 동맹국 정상들은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그 금기를 깼습니다. 카니 정부의 전략은 탈미국 다변화로 요약됩니다. 더 이상 미국 한 곳의 수출의 75%를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중국과의 거래는 그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캐나다 외교부가 발표한 글로벌 파트너십 2026 문서를 보면 구체적 계획이 나옵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EU,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무역장관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맹이라 하고 내일은 100% 관세를 때린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장기 계획을 세웁니까? 캐나다 경제계도 같은 입장입니다. 토론토 비즈니스 협회 회장은 트럼프 리스크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중국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캐나다 여론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의 62%가 중국과의 무역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2020년에는 38%에 불과했던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오히려 캐나다 국민들을 중국 쪽으로 밀어낸 셈이죠. 카니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필요하다면 보복 관세도 검토하겠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석유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특히 석유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캐나다가 석유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 정유소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다는 게 카니의 메시지였습니다. 미국만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캐나다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규모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상징적 저항은 가능합니다. 영국은 어땠을까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카니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 스페셜 릴레이션십로 불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이어진 혈맹이죠. 영국은 미국의 유일한 원자폭탄 기술 공유 파트너이고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멤버입니다. 스타머는 트럼프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방문 직후 곧바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 통화록에 따르면 스타머는 영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회 답변에서도 스타머는 신중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경제적 필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안보는 미국과 함께합니다. 전형적인 외교적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영국의 딜레마는 명확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영국은 나토 NATO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공동 개발, 핵잠수함 기술 협력 등 군사적으로 미국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다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새로운 시장이 절실합니다. EU를 떠나면서 잃어버린 시장을 메워야 하는데 중국은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급성장하는 중산층, 영국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런던 금융가 시티는 특히 중국 시장에 목말라 합니다. 중국 기업들의 런던 상장, 위안화 거래, 채권 발행 등 금융 서비스 수출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시티 오브 런던 협회 회장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는데 거기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확대로 향후 5년간 GDP를 0.8% 추가 성장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과 단절하면 GDP가 1.2% 감소한다. 숫자로 보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스타머는 공개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원에서 보수당 의원이 중국과의 거래가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스타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국은 충분히 성숙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무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영국 외무부 장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친구이고 중국은 고객입니다. 친구와 고객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고객과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워싱턴 일부에서는 영국이 미국을 배신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런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 국익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영국의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미국에게는 우리는 당신 편이라고 말하고 중국에게는 우리는 실용적이라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를 달래면서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트럼프도 영국에게는 캐나다만큼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관계의 무게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줄타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선택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호주,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택들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까요? 2026년 1월 세계 무역 질서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동맹의 심장부에서 말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관세 위협으로 동맹국들을 규율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며 미국 중심의 질서를 재확립한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관세라는 채찍이 강할수록 동맹국들은 도망칠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 구멍 중 하나가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막으려 했던 일이 트럼프 자신의 정책 때문에 가속화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의 역설입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선택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조용히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본마저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의 경제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같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위협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오늘은 동맹이라 하고 내일은 관세 폭탄을 던집니다. 이런 변덕 앞에서 어떤 기업이 장기 투자를 결정하겠습니까? 중국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연설에서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스키 관세를 낮추고 유채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전기차 시장을 개방한 것은 모두 계산된 제스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변덕스럽지 않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중국의 제안이 순수한 호의는 아닙니다. 중국도 자국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중국은 포용을 내세우고 미국은 위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2026년 세계 경제는 새로운 재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명확한 진영 논리도 아니고 탈냉전 시대의 무제한 세계화도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동적 동맹의 시대입니다. 유동적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고정된 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슈별로, 시기별로, 이익별로 협력 파트너가 바뀝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기술은 EU와. 이런 식의 다층적, 다중적 관계가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이는 미국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70년간 미국은 동맹이냐, 적이냐의 이분법으로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맹국들조차 때때로 동맹, 때때로 중립의 태도를 취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전망을 해봅시다. 앞으로 6개월 내에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발표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더 강한 관세로 대응할 것이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이탈을 낳을 것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결국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 채찍만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당근도 제시할 것인가? 동맹을 부하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 일방적 명령을 고집할 것인가,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트럼프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맹은 강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뢰와 상호 이익으로 유지됩니다. 그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1대1로 2.0 디지털 실크로드 녹색 에너지 협력. 중국은 다양한 경로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는 곳마다 중국이 문을 엽니다. 2026년은 어쩌면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끝나고 다극 체제가 본격화되는 해로 말이죠. 영국과 캐나다의 베이징 방문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동맹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익이 가치와 충돌한다면 국가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2026년 세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룰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동맹국들의 중국행. 이 두 가지 힘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 우리는 지금 그 형성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말이죠. 관세로 동맹을 옭아맬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선택한다. 2026년 동맹보다 실리가 앞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